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행정론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예, 인사행정론 들어가 보는데요. 인사행정론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그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여기가 시험 아주 많이 나와요. 그죠? 예, 많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역관주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비교들을, 인사행정 제도의 비교들을 잘 해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인사행정의 전개를 근데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이 역관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377번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툭툭 한번 해보시고요. 역관주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관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에요? 역관주의는 대응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관주의는 대응성 딱 떠올리시면 돼요. 역관주의는 대응성.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역관주의가 장점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단점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단점으로 보자면 이 지속성이 별로 없고요. 그죠? 지속성이 없고 전문성도 갖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또 정당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죠? 예,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용돼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역관주의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당에 대해서 충성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성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충성이라는 것이 진짜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충성이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고 자리를 매점매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서요. 관료의 정당 사병화가 있다. 그래서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당을 위해서 봉사한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잘못됐죠? 우리가 행정국가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정당국가 현상이라는 말이 정착에는 있어요. 정당국가 현상. 그래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복무하게 됐을 때는 어떤 정파적인 대결 구도만 이게 자극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공무원이 대규모로 경질되죠. 행정의 전문화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관직의 신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남설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남용해서 신설한다, 뭐 그런 얘기로 남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초래가 될 겁니다. 그죠? 불필요한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을 너무 늘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쳐다봅니다. 그죠? 그래갖고 최근에도 정부에서 공무원들 많이 뽑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공무원을 왜 이렇게 늘리냐.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다 공무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뽑아놓으면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된다. 왜냐면은 이게 평생 직장이니까. 그죠? 직업 공무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다 요러한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늘릴 때도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충원돼야 되는데 미처 충원해 놓지 못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좀 늘리는 이런 작업을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합격을 다 하셔야 돼요. 예, 좀 이제 1, 2년 지나면 공무원을 다 뽑아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인원을 많이 뽑기가 좀 어려운 단계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물론 뭐 이제 우리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또 은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신규 인원 뽑는 게. 그러기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더 많이 뽑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참 불행이지만은, 불행 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행 중 다행 비슷하게 응시율이 얼마 만에 최저라 그래? 30년 만에 최저라 그래요? 그죠? 그 경쟁률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고, 공부를 많이 해둔 사람들이 이미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합격해서 나간 거예요. 또 고인물이 좀 많이 없죠, 전보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의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지방직에도 고스란히 또 이제 연결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아직 분석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 어떻게든 잡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하시고, 행정학 공부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할 때에는 너무 이렇게 그죠? 퍼져나가는 주제들은 신경 쓰지 말고 주로 나오는 주제만 잘 맞추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하셔도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행정학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행정학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식이 되게 많아야 이해가 될 얘기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면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런 면도 있고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도 해줘야 되고 문맥도 봐야 되고 이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양이라도 적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에서는 어쩌면 난이도가 영어를 제외하고 본다면 제일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 건데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슬기롭게 공부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요 관직의 남설에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한 자리를 챙겨줘야 되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본론으로. 역관주의에서는 그때 이제 공무원 증원은 좀 문제가 있는 증원이었죠. 그때는. 왜냐하면은 한 자리씩 줘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 그거 얘기한 적 있나요? 우리 저 직능단체들이 있어요. 직능단체라고 말하면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 관변단체 그래. 관변단체. 직능단체는 직업별 단체니까 그건 이익집단의 성격이고 약간 이익집단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존재하는 게 관변단체들이 있어요. 옛날에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이제 국민 동원, 그 동원 정책 같은 거 봤잖아요, 우리. 그죠? 동원 정책, 동원 모형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런 거에 일종의 약간의 도구처럼 쓰여졌던 관변단체들이 있어. 관제 데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면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시위도 하고, 그리고 막 캠페인도 하고, 이런 관변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단체가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안 없어지더라고. 안 없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일종의 역관주의가 지금 이제 공직 내부에는 좀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층부 빼고서는 역관주의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대표 관료제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그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선거 때 도움 주거나 이런 사람들 지역별로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변단체 지역 조직들이 다 있어요. 전국 조직으로. 그런 자리들을 활용하는 이 경향은 민주화 이후에도 각 정당들이 중요하게 써먹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거기 수백억씩 쓰면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이런 걸 파악하고 하지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이에 이런 조직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하나 이런 거 보면 나라에서 돈 받으니까 여기 성격이 원래 그렇듯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향의 캠페인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이 역관주의적인 요소로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역관주의 한참 미국에서 할 때는 자리가 좀 많아졌겠어요? 선거 때 도와준 사람 한 자리씩 안 주면 불만 갔는데 그 불만 갔다가 결국에는 81년도 1881년도에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됐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암살했는데 자기네 편에서 암살한 거예요. 자리 안 줘가지고. 응? 자리 안 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 그룹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내가 저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저기서 나한테 서운하게 해줬어. 그러면 진영을 바꿔서 공격을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사람들이니까 제가 뭐 이름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역관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달래주려면 더군다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관직을 많이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분명히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이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응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또 이 방법인 건데, 그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이게 말을 잘 바꾸죠? 그게 나쁘게 말하면요, 말을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에? 말을 바꾼다고 지적받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을 바꾸는 게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 소신이 없이 정치인이 표만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좋게 말하자면은 대응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대응성의 확보가 뭐예요? 국민이 원하면 내가 주장했다가도 국민이 그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 그럼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더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계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국민의 요구를 대응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민주주의의 이거는 뭐 영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을 넘어가면은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포퓰리즘을 또 경계한다고 국민의 얘기를 안 들으면 그게 독선적 권력이 되는 겁니다. 불통 권력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권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맞춰가야 될 건데요. 역관주의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정당 출신자들이 공직을 다 맡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다음번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거. 여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성 확보에는 굉장히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자,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나가겠습니다. 실적주의랑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 빨리 하고 뭐 갈까요? 379번.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혈연, 지연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정실주의라는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게 좀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실주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정실주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실주의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실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했던 게 정실주의라고 생각하면 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붕당 만들어가지고 붕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붕당뿐만 아니라 뭐 자기 자식을 갖다 때려박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그죠? 또 가까운 지역 사회에서 또 이렇게 그죠? 아는 사람 때려박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바로 정실주의예요. 정실주의. 자, 역관주의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체계성이 생긴 겁니다. 정당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에서 훈련된, 그래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관직에 임용하는 방식이라서 정실주의보다는 좀 더 세련된 개념이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역관주의는 정실 임용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대응성이라 그랬잖아요. 역관주의가. 그게 민주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포퓰리즘으로 평가될 만한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역관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안 바뀌어요.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그죠? 어디까지만 바뀌어요? 장차관하고요, 실장 정도까지 바뀌는 거예요. 실장 정도까지. 그죠? 원래 그 1급 실장들은 원래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직업, 원래 그래서 우리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급에 상당하는 그 실장들 있잖아요. 실장은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 선까지가 그렇다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역관의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그 밑에는 어때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야, 정권 5년 짧다. 이런 생각으로. 그죠? 자기네들을 자꾸 개혁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저항하면서 적당히 버티면서, 뭐라 그래야 돼? 이 풍파를 이겨내자. 이런 마인드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힘이 붙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임덕이라는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레임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레임덕 현상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좀 평가가 좋은 대통령도 5년만 하고 끝나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재임 기간 중에 평가가 되게 좋았고 이런 사람이 잘 없고 지금이 한 대통령 지지율이 퇴임 직전인데 40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역대 진짜 최고입니다. 역대 최대. 이쯤 되면 한 20%대 정도로 떨어져야 되고 말년에 사고 크게 나면은 사고 치고 그러면은 한 5%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좀 아직까지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평가가 좋은 대통령이다 그러면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이제 미국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단임제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되게 빨리 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초기 4년 동안은 첫 번째 재직 기간 4년간은 레임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다음번 선거 때에도 선수로 뛸 거거든. 그러면은 관료들이 함부로 여기다가 앵겨붙기가 어렵거든요. 앵겨붙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3년 차쯤 넘어가면 레임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 얘기가 나와요. 레임덕 얘기 막 나오고 그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갈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론도 어디에만 관심 가져요. 다음번 차기 주자가 누구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대통령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되죠. 특히 말년 지지도가 뚝 떨어지면요. 레임덕은 진짜 확실하게 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식물 대통령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게 관료들이 버티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역관주의로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년까지도 운명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권이 성공하냐 마냐. 관료들도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레임덕 같은 건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대통령의 힘이 강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난 사례가 떠오르는데 슬픈 사례지만 그 뒤에 딸려오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우리 국민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고 다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무총리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냈어요. 당시 국무총리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이름 잘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분이 사표를 내고 한참 지났는데 그 사이에 후임자를 못 구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현직 복귀를 합니다. 현직 복귀를 해요. 몇 달 만에. 그래서 그때 들리는 소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죠.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막대한 거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갈 사람이구나 이러고서 대충 했다는 거죠. 의전도 잘 안 챙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되돌아온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죠? 공직사의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보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죠? 새로운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만 또 떠날 사람한테는 별로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건데 역관주의는 이런 문제를 싹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해서 인사행정을 소극화하죠. 그래서 요거 실적주의에서 또 이제 역관주의를 조금 더 다시 감해보자 이렇게 나중에 한 것을 적극적 인사행정이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 인사행정.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인천국제공항에 그 경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채무식으로 별도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별도로 자기들끼리 이제 시험 보게 해가지고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한 2년 정도 경력이 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시험 특채를 했는데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쟁 안 하고 비정규직 들어갔다가 저런 식으로 좋은데 신의 직장에 자리를 잡냐. 그래가지고 막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요, 딱 인사행정의 방향성을 소극적 인사행정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말고 무조건 시험 봐서 거기에서 실적으로 걸러내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 방식을 동원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공사 같은 데는 상징성을 좀 주려고 한 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비정규직 제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뽑혀있던 사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의 일부분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벽에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 균등 보장 뭐 요런 거 정도죠.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말고 형식적 평등 거기에 머무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소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요구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소극적 인사행정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차이 뭔지 알겠죠? 적극적 인사행정은 이런 정치적 판단,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임용도 하고 다양한 어떤 선발 방식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실적만 보고 시험 성적만 가지고 잘라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소극적 인사행정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 된다면.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실적주의는 무조건 소극적 인사행정입니다. 소극적 인사행정.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건 틀린 얘기죠. 실적주의가 아니라 이건 역관주의가 대응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계급제, 직위분류제로 이제 가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판서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죠, 지금? 이 판서는요, 진짜 한 20번은 쓴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예, 그게 머릿속에 좀 잘 그려져야 돼요. 제가 역관주의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맨날 그린 거. 근데 뭐냐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적주의 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인사행정 시스템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 그런데 그 중에서 찐 실적주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직위분류제 쪽하고 좀 연결을 많이 짓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래요. 특히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역관주의에서부터 미국을 따라가면 역관주의에서부터 그거를 극복한 게 실적주의인데 그 실적주의의 결과물로 직위분류제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걸 실적주의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국의 입장에 정실주의를 타파하고 계급제를 도입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나름의 실적제입니다. 나름의 실적제. 그죠? 이것도 실적주의로 넘어온 것이긴 한데 다만 또 다이렉트로 붙여서 비교해봐도 계급제는 보통은 직업공무원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얘는 실적제의 성격이 있으나 정실주의랑 비교하면 당연히 실적주의지만 또 직위분류제랑 비교해보면 실적주의의 성격이 조금 더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그저 터줏대감으로 평생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직위분류제는 어때요? 아니 그 사람의 전문성이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으면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찐 실적주의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직위분류제가 맞긴 한 것 같다. 그런데 계급제도 예를 들어 정실주의랑 비교해서 계급제가 실적주의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하면 X다 O다? 그건 O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갑니다. 계급제 381번 볼게요. 계급제는 둘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급제는 인사이동이 수월하다 그랬는데 어때요? 계급제 인사이동이 수월한 거예요. 뭐랑 비교해서? 직위분류제 비교해서. 직위분류제는 먼저 직위를 분류한 다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끼워 넣기 때문에 그 직위가 필요 없어지면 사람도 같이 아웃이에요. 이 사람은 요 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은 거니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안 맞는 일이죠. 응? 그런 건데 직위분류제는 그런데 계급제는요. 사람을 먼저 뽑아요. 얘는 가능성이 괜찮아. 공무원으로 평생 복무하게 해도 괜찮을 만큼의 실력을 갖췄어. 이러면 사람을 뽑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죠? 방식이 완전 다르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맡고 있던 직위가 사라지더라도 순환보직시켜서 다른 자리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수월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느 자리에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좀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는 쪽에 여기에 인원을 덜어내서 그쪽으로 옮기라고 발령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도 거기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인사비치 신축성.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를 많이 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공무원도.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케이스 중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 인사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보 발령이 나야 되는데 여기 힘들지만 내가 그때까지만 참고 전보 발령 날 때까지만 참고 내가 버텨보자 했는데 전보 발령을 못 받은 거야. 야, 너 여기서 너가 정말 필요해. 너 여기서 좀 한 번 더 해. 남들이 오기 싫어하는 데인데 더 해.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다가 우울해지고 이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게 재작년? 그럴 때 그 사례가 나왔어요. 그게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이기적으로 바뀌어야 돼.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럴 때 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만둘 수 없다. 아니면 남한테 피해준다. 이런 생각이 확 오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지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더라고요. 세상 사는 거는. 그래가지고요. 그런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오면 휴직계를 그냥 확 던져버리든가. 전보 발령 안 시켜주면 자꾸 가서 싸우든가. 시켜주라고. 발령 내주라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당장 인사불이익이 있을까봐 쫄지 말고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걸 자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잠깐 자기가 좀 비껴가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내가 코너에 몰려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코너에 몰려있다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긴 하겠지만 공무원 그만둬도 살 길은 또 있어요. 그만두면 뭐가 생겨요. 그만두면.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거를 그만두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이게 요즘에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 그죠? 공무원 업무가 과중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옆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휴직해버려. 아파서. 진단 끊어. 내가 그럴 때 우울해져 있을 거 아니야. 가서 정신과 진단이라 끊어갖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휴직 내버려.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들다? 괜찮아. 그 사람도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 줄 거고.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어디서 또 땡겨 와서 해. 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이 비바람은 좀 피해 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이 조직에 딱 박히면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돼, 자꾸. 그런 생각 못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심성이 착하니까 또 그런 겁니다. 그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사람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거. 아무튼 간에 계급제는 원래는 이게 이제 순환보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게 개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면으로 좀 보고,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에 따르는 직무급을 확립함으로써 보수 정책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직무 동일 보수죠. 그 자리는 얼마짜리 자리,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우리가 호봉제도 적용하죠. 그건 계급제 요소입니다. 계급제 요소, 호봉제, 그죠? 호봉제.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월급이 매년 올라가지고 월급이 많아. 이거는 계급제 요소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직위분류를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급여를 주려고 이제 그걸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 미국으로 아예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하고 덜하고는 상관없어. 그 자리에 맞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그리고 우리는 중첩 구간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걸 하나 한번 써볼게요. 중첩 구간이라 그래갖고 이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첩 구간이 있었을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요? 보수가 이렇게 위로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계급이라고 보고, 계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보수 수준이에요. 보수 수준이다. 그럴 때 이런 데가 중첩 구간이잖아요. 이런 데가 그죠?
이거 중첩 구간이라 그래요. 중첩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월급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9급으로 임용돼서 이렇게 쭉 올라간 사람이 7급으로 붙어서 7급 1호봉을 온 사람보다는 급여가 당연히 높아요. 그죠? 이 계급제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직업적 안정성 같은 것들도 주고 오래 복무하게 만들어주는 유인책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그렇게 안 한다. 저런 중첩 구간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주사가 주사 보호보다는 더 어려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사의 월급이 주사 보호보다 많아야지 당연히. 경력이 오래됐다 덜 됐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계급제는 업무 분담의 합리화와 업무 과정에서의 간소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계급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업무 분담의 합리화와 업무 처리 과정의 간소화. 뭐 계급제도 이런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은 요게 직위분류제만큼은 안 되겠죠. 직위분류제는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계급제는 사람을 뽑아놨잖아. 근데 이 사람 평생 직장을 보장해줘. 그러면요 어딘가에라도 박아놔야 돼 사람들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인원이 많아지는 조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다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잖아요. 직위분류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쳐낼 거 다 쳐냅니다. 여기는 평생 직장 개념도 아니고 쳐낼 거 다 쳐내고 그러고서 딱 슬림하게 딱 필요한 자리만 딱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계급제보다 직위분류제 특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설 때 그래도 명색이 보수 정권인데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당위감이 있었어요. 그때 정부 통폐합을 많이 했다 그랬죠. 부처 수를요. 16개, 15개까지 줄였나 그래. 15개, 16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줄여요. 지금도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8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줄였지. 그때 이제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기재부. 그죠? 기재부. 출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의 두 조직을 합쳤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 간다는 방향성을 딱 티를 냈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작은 정부가 됐냐? 천만의 말씀이지. 두 조직을 합쳐서 한 조직에 바글바글바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안에서 모든 기능을 그냥 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이게 무슨 뭐 인원을 줄이는 효과를 어떻게 가져와. 그러려면 우리가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이거 자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는 있었을 수 있어요. 저기 상층부에서는. 문화가 어떤지 알죠, 여러분? 저기 있잖아요. 과장, 국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승진 케이스에서 좀 멀어진다 싶으면 사표 쓰고 나가라는 압박, 무언의 압박. 그런 것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대. 후배들한테 길을 비켜주고 나가야 된다, 거의.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하니까 그쪽에서 조금은 좀 뭐 조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지만 전체적인 인원수를 크게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계급제를 폐기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거를 계급제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업무 분담의 합리화, 업무 처리 간소화 이게 좀 어려워요. 인원 뽑아놓은 인원은 그대로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요구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자격 조건을 밝혀줌으로써 인사행정의 적정화에 기여한다. 이 얘기가 설명이 자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해가지고 쭉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 대표관료제 이쪽으로 살짝 좀 넘어와 볼까요? 대표관료제. 여기는 말입니다. 적극적 인사행정과 대표관료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대표관료제 적극적 인사행정 요거는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시험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뭡니까? 적극적 인사행정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적주의하고 역관제 중에 뭐에 더 기반이에요?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실적주의의 기반이에요. 실적주의 토대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 요 토대 속에서 역관주의 요소를 일부 가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몇 가지 요소를 가미한다.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헷갈리면요, 미국의 시스템만 잘 쫓아가면 돼. 이게 행정학 공부할 때 저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불만스러웠던 거는 맨날 미국 얘기만 해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학문이에요, 그냥. 미국 학문이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좀 극복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없어, 아직도. 이상하게. 예, 우리도 이제 새로운 이론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시도들은 좀 있어요, 그래도. 있긴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뭐가 헷갈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적극적 인사행정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딱 튀어나와요,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계급제가 토대인데 우리나라에 대입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을 쫓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좀 많이 꼽더라도 어쩔 수 없어, 원조집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 요거 포인트 잘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뭐 나온다 하면은 보통 뭐가 나와요? 보통 나올 때 보면은, 그죠? 네, 요게 저 대표 관료제 중심으로 해서 나오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실 건데, 여기서 뭐 대표 관료제 얘기를 바로 해보죠. 이거 한 문제만 풀어볼까? 388번 하나만 해볼까요?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 그렇습니다. 학자는 킹슬리. 영국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는. 근데 이제 대표 관료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역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역관제 폐단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실적주의로만 가려고 하는 것에다가 역관제 요소를 가미하는 것, 요것을 제시한 거죠. 그게 대표 관료제입니다. 자, 그리고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다 그러면은 인구 구조를 이 공직사회에 그대로 축소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이제 뭐가 역관주의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대응성. 그러니까 대표 관료제 하면 대응성 확보죠. 대응성 확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대응성 확보. 우리 사회에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굴까? 생각해보면 이주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이주민이 안 돼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이주민이 있나? 뭐 모르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주민으로 안 살아봐서 그렇지 이주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깝깝할 것 같아. 내가 이주민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지. 그죠? 아니, 피부색이 아예 다르면 티를 안 낼 수가 없지만 중국 뭐 교포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또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억양이 좀 문제긴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티를 내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죠? 유리벽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질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과 연습이 부족하거든요. 아직은.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것은 얘기는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우리 정서적으로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뭔가 2등 국민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표 관료제로, 그죠? 흡수해서 공직에 진출하게 하면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실제 그 입장이 돼보는 것은 다르죠?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래서 서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뭐 젠더 이슈 같은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항상 일관된데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거를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가 더 대워봤네, 내가 더 대워봤네 이런 걸로 싸우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힘든 게 있다면 같이 들어주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감하는 능력, 공동체에서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지를 못하고 그 싸움은 전 무의미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별이 정해져서 태어나면 상대편 성별로 못 살아보는 거잖아요.
못 살아보기 때문에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입장만 자꾸 내세우면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 그거 잘 보셔야 돼.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런 걸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전에 지역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갈등을 조성해서 표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는 건데, 아무튼 어찌됐거나 공감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해서 사실은 대표 관료제로 이걸 반영해 주면, 그죠? 그만큼의 목소리만큼은 또 여기에 투영될 수 있지 않겠냐. 그 관점들이. 이렇게 보는 게 저 대표 관료제죠. 그래서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어디 갔어? 388번으로 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 요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는데 요것도 잘 모르고 막 떠들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던 아주 이 잘못된 견해를 피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공무원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잘못된 견해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게 뭐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특정 성별이 30%에 미달할 때 30%를 채워주기 위한 거라서 기존에 합격한 사람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안 되면 추가 합격시키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로 남자들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젠더 이슈로 자꾸 이렇게 갈등 조성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럼 바로 주장을 하고 싶으면 공부라도 하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지 않고 갈등을 조성해서 뭔 득을 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쁜 의도이거나 아니면은 무식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요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 대표 관료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형, 뭐 저소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등등, 또 이제 이과,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한 전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가 좀 훼손되니까, 실적주의가 훼손되니까 이거를 좀 덜어내고 이거를 또 그죠? 가미하는 거니까 실적주의가 덜어졌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389번에서 3번만 좀 잠깐 같이 볼게요. 대표 관료제는요, 그러니까 배경적 대표성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배경적 대표성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기계적으로. 기계적이라는 표현 좀 안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의도적이라고 바꿀게요. 의도적으로 인구 구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배경적 대표성을 반영해 주는 건데,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배경적 대표성, 자기 배경 출신자들은 자기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사회에서 일할 때 태도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죠? 태도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좀 커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믿는 건데요. 다만 의구심도 있죠. 뭐 미국의 지금 부통령이 흑인 여성인 건 알죠? 흑인 여성이잖아요. 흑인 여성. 젊은 흑인 여성.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대통령이 자기가 충족하지 못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을 커버하려고 부통령을 선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백인 남자니까 대통령이 완전 정반대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다만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그분이 흑인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출신이냐,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오긴 했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부자 흑인, 드물게 부자 흑인 출신이고 엘리트 코스만 쭉 밟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대표성을 제대로 하겠냐, 이런 비판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성을 갖는 인물을 앉혀놓으면 믿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흑인들의 처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걸 반영하지 않겠냐. 또 더군다나 흑인 여성의 입장,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그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고위공무원단제도 또 흥미롭게 봐야 되는데요. 고위공무원단제 잠깐 끊어서 갈까요? 네, 끊어서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갖고 와야 돼.